북미 협상 소강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일 관계는 동해 레이더 가동 논란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고 한미 관계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로 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태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변 외교 안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북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월 1일 보통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별일이 없다면 1월 1일 아침 9시부터 네. 30분 동안 신년사를 낭독하는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지금 다른 때보다도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네. 북미 협상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미국이 최근에 유화 공세를 보내면서 뭔가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오래됐어요. 한 두 달 넘게 북한이 묵묵부답이라는 상황. 북미 협상에 대해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년사에서는 이제 비핵화라든가 북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년사에서 방향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보통 지금이 북한에서는 그 연말 결산 총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년사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신년사는 대체적으로 3개월 동안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0월 달부터 정보 수집하고 분야별로다가 이제 초안을 올리고 좀 이제 중앙에서 그것들을 이제 해서 다시 이제 초안을 만들고 다시 뭐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은 뭐 원고가 벌써 몇 번째 완성되고 다시 고치고 완성되고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요. 네. 조금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년사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연설입니다. 이게 북한의 국정 운영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당 간부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라서 기본적인 이제 오디언스가 북한 주민이라서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나중에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총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손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언급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대체적인 방향을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뭐 몇 월 며칠 뭐 회담을 하고 비핵화는 이런 걸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는 것은 비핵화 관련한 전체적인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발언, 특히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그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판 자체를 다시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든가 미국하고는 뭐 협상이 필요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큰 그림을 보는 것이지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이 신년사를 외워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이제 공동 사설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이제 그게 공동 사설이 났고 김일성 주석도 1946년부터 빠지지 않고 매년 1월 1일 날 이제 방송을 했고 그런데 매년 이제 신년사의 그 구성이 비슷합니다.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단어나 문구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한 번만 외운다면 사실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한 달, 두 달 정도 지금 북한 주민들은 각 단위별로 이제 신년사 외우기 운동을 하는데 이제 매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을 이제 북한 주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운다면 그런 것이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다만 남한 사람한테 신년사를 30분짜리를 외워라. 이거는 예. 뭐 한 달 동안 뭐 산속에 들어서 외운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신년사의 어조에 따라서요. 2차 북미 회담의 그 시기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예. 북미 협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논의가 나오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미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논의가 나온다면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얘기하는 1월, 2월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북미 협상이나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다만 이제 북한의 기류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알려진 몇몇 북한 매체들이 있어요. 이제 북한 매체들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이제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제일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선신보라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조선신보의 논조는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조선신보에서 연속적으로 2019년 새해 역사 발전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부단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보여줬던 국면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그냥 지금과 유사하게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 거기에 수반되는 비핵화, 또 거기에 수반되는 상응 조치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간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예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1월, 2월 북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요즘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핵화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다, 화제가 됐다 하는데 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어쩌면 더 큰 논의 협상 주제였을 것이다. 지금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다양한 말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말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서 주한미군 분담금하고 이제 비핵화가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게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추동하고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주고 하면서 사실상의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관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 관계가 기초 요소입니다. 이 기초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비핵화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5천억 원쯤 더 주라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천억 원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 관계가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이 추동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하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손해가 나는 것은 한국 정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제상 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 협상을 잘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눈치도 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는데 네.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난제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일이 잘못되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방위비 협상 문제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연계시킨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봐도 그것이 연계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 좀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번에 6월 10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1시간도 넘게 이제 장황하게 했는데 예. 그 말 중에 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기본적으로 원한다라는 것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비판적인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그런 입장을 정하면 잘 안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답니다. 왜 가능성이 희박하느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미 양국군이 지금 연합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문제라든가 한국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 체제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떨어지면은 군사작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합사 체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군은 물론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 집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익 집단들이 이해관계가 그냥 꽉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예.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은 우리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 집단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그것과 관련 있는 군산복합체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과 경제 연계 전략을 이제 내놓고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를 묶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협력지대로 만들자.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지대로 만들자 하면서 속으로는 중국을 견제하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동남아시아와 또 인도 지역을 다 미국, 친미국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한번 고립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한국이 중국 쪽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상충하는 모순적인 조치가 됩니다. 당연히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많이 좀 내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예. 꼭 자기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국한이 돼 있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깨지게 돼 있는 거고, 이제 그러나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골칫거리지만 네.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네, 그렇게 그것은 보면 연계를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일 관계를 좀 점검해 보죠. 네. 이게 지난 20일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우리 해군 구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를 가동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안을 놓고 보면은 작은 사안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안이 과거에도 이제 벌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공개하지 않고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외교 기밀로 처리를 해가지고 30년 뒤에 이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일 관계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공개를 해서 정면 충돌하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안 자체는 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러면은 이 조그만 사안을 공개적으로 노출해서 문제를 삼은 게 누구냐? 일본입니다. 아베 총리입니다. 이게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동영상 같은 것도 노출을 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런 건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베 정권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계속해서 처해 있는데, 사실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이 미사일을 막 쐈고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서 사실 안보 위협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아베 내각이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2018년에 지금 국면이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적인 부분들을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게 아니라 대화 공세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아베 총리가 이뤄왔던 지지율을 이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동력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일 갈등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반등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론 주도층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활용하고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쉽게 정리가 되기는 힘들겠군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일본의 여론 지도층이 거의 예외 없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화해치유재단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일본 쪽에서는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베 총리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건은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일본 해군 쪽에서 우리 한국 해군 쪽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들을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우리 광개토대왕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는데 위험한 행동이다, 적대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레이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크게 탐지 레이더와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 총을 이제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미사일을 쏘기 위한 유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 뭐 사격 통제 미사일, 이제 화기 관제 미사일, 아니 화기 관제 레이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탐색 레이더는 그날 조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탐색 레이더 가동하는 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국방부에서 가동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더를 가동했지만 그것은 사격 통제, 사격을 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라 탐색용 레이더였다. 사격용 레이더는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화기 관제 레이더를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탐색용 레이더를 포함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레이더가 이제 원래 그 구축함에 4가지 종류의 레이더가 있고 1번, 2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근데 3번 레이더와 4번 레이더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3번 레이더가 MW80이라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탐지와 사격 통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레이더는 이것이 이제 스티어 180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이것은 탐색용이 아니라 사격용입니다. 그래서 4번 스티어 레이더를 가동한 게 증명이 되면 1번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4번 스티어 180 레이더를 가동했다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주파수를 공개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밀이라서 공개 못한다. 그 기밀을 공개 안 하는 거죠. 예. 일본이 하는 말이 거기에서도 말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번 레이더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MW80 레이더는 탐색용이면서 사격 통제도 일부 가능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일본이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하자면 헛다리를 짚은 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레이더 주파수를 밝혀라는 내용에서 밝혀지겠는데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 잘못해서 이제 헛다리를 짚어서 문제가 지금 커진 상황이 되니까 저는 며칠 내로 일본이 태도를 좀 더 완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도 한일 관계를 이제 한일 관계 갈등을 증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덮으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원만히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가 잘못되면 일본은 이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꼭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책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외교의 중대 과제라서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큰 틀,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려면 한일 관계도 잘 관리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증폭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외교 안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